공유경제를 감으로써 혜택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업계가 생기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리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자체에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국민 전체로 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분야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사업계가 생기는 분들과 또 잠재적으로 피해 볼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간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는 분 또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분들이 같이 합쳤을 때 제로성이 아니라 이게 플러스성이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유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분들도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지혜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경영의 주제의 생태를 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장관회 때도 이 얘기 나왔었고, 또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서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좀 주셨는데 좋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아마 진행 방법이 첫 라운드는 언론에 공개하면서 얘기를 짧게 한 마디씩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비공개로 식사하시면서 또 보다 좀 더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주 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기회가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면서 감사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좋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승리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을 지금 예. 논의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간단히 발제자를 마련을 했습니다. 간단히 발제 보고 드리고, 간단히 발제 설명드리고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의 복하면 될까요? 예. 상의 복고 편하게 하시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 준비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공유 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거래 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거래 비중을 보면 그 밑에 보시면 상품 판매 비중이 13년도에 72.5%에서 18년도에 18.9%로 급격히 줄어들 정도로 교통이나 배송, 숙박 공간, 재능 등 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향후 공유 플랫폼의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공급자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증가해서 공유 경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공유 플랫폼 규모는 18년도 186억 달러에서 22년도에는 402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고, 국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유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 중에 공유 플랫폼 상위 10개를 보면 4개의 기업이 공유 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각국의 대응 사례를 보면 국내는 교통, 숙박 공유는 규제로 인해서 활성화에 다소 제한이 있고, 그 외의 분야는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 거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현재 자가용 유상 운송이 금지돼서 되고, 다만 출퇴근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우버가 진출을 했었습니다만 불법으로 철수가 됐고, 이후에 플러스, 럭시, 우버쉐어 등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중에서 플러스가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을 선택 운행하는 서비스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 카풀의 불법 진행한 논란이 점화가 되었고, 현재 택시업계는 카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일부 소비자들은 택시 승차 거부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으로 카풀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보면은 유럽 주요국은 무면허 자가용 운송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호주의 대다수주, 중국 등에서는 승차 공유가 허용되고 있고 택시 효과와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숙박 분야입니다. 숙박 분야는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도플에 대해서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 공유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숙박 중개 플랫폼 위주로 활성이 되고 있고 기존 숙박업계는 경영악화 우려 등이나 공유 밑박 경영악화 우려에 따라서 공유 민박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보면은 많은 국가에서는 도시별로 규정이 상이합니다만은 대체로는 허용을 하고 숙박 일수는 60일에서 180일 정도로 연 60일에서 180일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외 외국인 간 이용을 차별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타 분야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배달, 공간, 재능, 서비스 등 분야에서 사업의 진입 규제가 많지 않아서 다양한 플랫폼이 기업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생태계의 초기 단계로 인해서 스타트업들이 많고 폐업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주요 쟁점을 4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현재 우선 첫 번째로 기존 법 규제와의 충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사업의 그 사업 영역 잠시 가능성이 있는 공유 서비스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반발 문제이고 세 번째로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호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거래의 신뢰성, 안정성이 부족하고 범죄 우려도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관계가 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등을 통한 그 보호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는 적정 규제의 수준, 또 기존 사업자의 상생 방안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좀 듣는 우선 오신 분부터 듣는 걸 했죠.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그 경제장관회의를 했는데 그 안건이 저희가 그 경제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민간 투자 확대, 공유 투자 확대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규제 완화를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노동시장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문제, 마지막으로는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서민과 그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공유경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방향의 공부를 한 거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 오늘 경장관에서 그 논의하고 또 그 발표한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원래 그렇게 의뢰 동안 나중에 딱 같은 날에 돼버려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발표한 그 자료의 것을 계속 좀 저희가 디벨롭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충분히 듣고 저희가 앞으로 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만드는데 충분히 참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숙박과 교통 분야와 공간 재생 분야 이 세 분야인데 여기에는 좀 입장이 다른 분들 같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업 기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도 계시고 또 기존에 있는 하신 분이 계시고 하니까 아주 격이 없이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순서로 강국장이 좀 해주세요. 예, 먼저 교통 분야부터 박정환 대표님께서 처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네 분이 교통을 했습니다. 네네. 아니면 교수님 말씀 다 하시죠. 문교수님 거기 가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시고 나면 하시죠. 사실 교통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여서 우리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건 해외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소식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국내 업계가 서로 아까 말씀하신 공정과 상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해외에서 나타나는 작은 역기능들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국내에 적용을 하면 충분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교통 분야의 공유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산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거냐를 조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운송 서비스를 좀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한쪽은 뭔가 제도를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반면에 서비스가 아닌 그냥 국민 이용의 가치적 측면만 생각하고 간다면 사실 모든 규제는 다 필요 없이 해결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통적 개념의 운송 사업자들은 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연구소에서 오신 그 전문가분들은 명패가 있으면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업계 내지는 오신 분들은 간단히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 편하게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기사 컴퍼니의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2010년에 김기사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2015년에 카카오의 회사를 626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올해 2월달에 이제 3년 만기 제대해서 새로 이렇게 김기사 컴퍼니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사촌 형도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어떻게 보면 기사 집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사를 하시고 저는 김기사를 했고, 그래서 양쪽 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40년간 아버지 택시 기사를 하시는 걸 주위에서 제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정말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 저는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많이 체험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면서 이제 오늘 제가 영업용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님한테 요즘 힘드시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사님은 이제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돈을 이제 그 법인 택시 사업자한테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도 그 정도 주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날 또 자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거의 인간으로서의 그 극한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4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한 달에 급여를 한 120만 원 정도 받아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260만 원은 법인 택시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사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기사님 물어봤죠. 그럼 우버가 들어오면 기사님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왜 안 좋을까요? 기사님 입장에서는 만약 우버를 하신다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사업자는 얼마 가져가지 않습니다. 260만 원만큼 가져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수수료 2% 4%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사님 수입이니까 우버를 하시면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우버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훨씬 처우도 좋아지고, 저희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받기 위해서 영업용 20년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개인 택시를 돈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 어떤 그 고통 속에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냥 우버를 개인 사업자처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설명했더니 듣고 보니 그렇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니까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한 우버 들어오면 당장 죽을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사실상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못할 게 없다. 다만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손해는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비싸게 주고 사셨으니까 우버 택시가 많이 들어오면 라이센스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수입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랬거든요. 부산에 처음에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실 때는 그 지하철도 없었고 그때는 대중교통도 별로 없어서 돈 그때는 정말 잘 벌었대요. 근데 지하철 1호선, 2호선 막 들어오면서 이제 택시 수입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부가 사실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공동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저는 가장 근간이 되는 분야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계속 오픈을 하고 대신에 좀 약간의 어떤 감소가 생기는 그런 우리 서민들의 그런 어떤 밥그릇 부분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어떤 개선 의지가 있으면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못하게 하는 게 규제가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고 중재해 나가고 하는 게 그게 정부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게 규제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벅시의 이태희입니다. 네, 벅시는 기사열선이 허용된 11인에서 15인 승합차를 이용해서요. 공항과 수도권 오갈 수 있게 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참 보면서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카카오 모빌리티나 소카 대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벅시 대표가 앉아 있는 거는 유일하게 국내 모빌리티 업계 중에서 법적 논란이나 아니면 사회적 논란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란이나 이런 게 생기면 어쩌면 이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하겠죠. 그게 바로 저희 모빌리티 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자기 검열.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저희 스스로를 옥죄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광저우를 다녀왔습니다. 광저우에 간 이유는 광저우가 참 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스키 여행을 굉장히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광저우에서 한국으로 스키 여행 오시는 중국 분들에게 새로운 교통 서비스 벅시가 있다고 소개시켜드리려고 갔는데요. 그분들 반응이 이랬어요. 아니 한국은 왜 택시 따로, 밴 따로, 버스 따로 그렇게 예약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처럼 왜 디디 출싱으로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게 불편한 나라에서 사냐? 당신 같은 벅시 같은 서비스가 왜 선진적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선진적이지 않다라는 평을 들었어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때 한국하면 IT 초강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중국한테 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냐? 그런 서비스를 내놓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같은 날 바로 옆에 광화문에서 택시 집회가 있었죠. 저는 그 택시 집회에 나온 택시 기사님들 마음 이해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집회를 바라보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좀 차가웠습니다. 많이 차가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풀이 우버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카풀이 이꼴 우버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기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정책당 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버는 카풀이 아닙니다. 우버는 교통 플랫폼입니다. 카풀은 그 교통 플랫폼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버에는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저희 같은 렌터카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디디 출싱에는 모든 그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교통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약해주게 합니다. 그게 바로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카풀 논란에서 발목 잡혀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답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상식입니다. 저는 이 5초 교통 서비스가 크던 작던 기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공유 경제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면 저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과연 플랫폼 사업이 이윤을 독식하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한번 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서비스냐, 기존의 택시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규제를 완화할 대상은 오토뿐만이 아니라 기존 택시도 완화해야 합니다. 경직된 요금 구조에서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사업 구역에 대한 제한, 서울 택시가 경기도 가기 어려운 이런 구도 같은 것들이 지금 깨져서 택시 안에서의 이노베이션이 좀 일어나줘야
추후에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종국적으로는 택시 사업도 플랫폼 사업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기존 플랫폼 사업하고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은 일반적으로 독점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복수의 플랫폼을 갖는 것은 저희가 그 통신사가 3개 통신사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 분야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말씀 다 하셨고요. 다음 숙박 분야에서 나오신 분은 4분 나오셨습니다. 숙박 분야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코자자의 조산두 대표입니다. 최근에 뉴욕이라는 프로젝트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공경제협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2012년도에 코자자라는 숙박공유 플랫폼 사업 시작했습니다. 2012년이 에어비앤비가 10년 됐으니까 저희는 7년 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1조 원일 때 시작해서 지금 실은 에어비앤비는 50조 원에 달하고요. 내년에 IPO하면 100조 원의 가치가 이룰 겁니다. 코자자 처음 할 때 에어비앤비를 베이스로 해서 그보다 더 큰 혁신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부총님께서 공유경제는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는 공유경제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숙박공유에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경제협회 회장으로서 좀 더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왜 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공유경제라는 거에는 정의 자체가 다들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유자원의 공유로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공유경제는 그렇게 시작한 공유경제가 국민이 경제적 가치, 유통, 소비가 모든 국민 중심으로 된다라는 그런 모델로 바뀌었고 제롬 리킨처럼 50년 안에 일반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유경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숙박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얘기만 해도 서울시만 해도 실은 5만 개 객실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5만 개 객실이 그냥 돈 투자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빈방, 할머니 할아버지들 빈방들이 있는 이런 빈방만 잘 활용을 해도 5만 개의 일자리를 3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숙박공유를 단순하게 새로운 숙소의 타입, 새로운 숙소가 늘어나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가 2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단체 관광이 개별 관광으로 바뀌고 개별 관광이 동네 관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숙박공유는 단순하게 객실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관광 산업이 우리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유 경제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사업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서 좀 제일 이제 답답했던 건 뭐냐면 숙박공유, 교통도 그렇고 그냥 단순한 서비스 차원으로 보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숙박공유가 우버나 에어비앤비 기업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우버는 스마트 소셜 인프라 컴퍼니라고 합니다. 도로를 2배 느리지 않고도 소통을 2배 느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숙박공유도 관광 진행이나 관광산업 그런 관점을 접근하면 국가 차원에서 아주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기존 이해 단체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그런 갈등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해카톤에서 4차 혁명위원회에서 해카톤에서 저희가 3시 1박 2일 동안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모든 분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회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법을 찾으니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외국인 도시 민박법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외국인 숙박만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법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7년 동안 어떻게 법 하나 역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도 있는데 법 하나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터지고 이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해법을 찾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고 했냐면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에어비앤비와 달리
수수료도 없고 인센티브도 주는 조합형 숙박 공유 모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돌아왔을 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개개인이 인파워된 개인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블록체인으로 마음대로 주고받는 게 이게 공유 경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블록체인, 공유 경제를 가선선상에 놓고 전략을 세운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오늘 그 공유 경제가 어찌됐든 길이라는 말씀 들으니까 그리고 대단히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가슴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질문 중에 학생께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해커톤을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숙박 공유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분들, 기존에 이제 숙박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제가 생각보다 몸으로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 이런 문제들이 숙박과 차량이 왜 생겼느냐가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고 연구자였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기술 발전하고 신서비스하고 업데이트가 같이 안 되는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리조나나 샌프란시스코나 고개 돌리면 자율주행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서 택시 사업을 하시던 한국인 지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버가 나오고 리프트가 나오니까 이런 변화에 내가 계속 택시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지금 하시고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미 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그 기술의 변화를 느끼고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응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꼭 하고 싶은데 첨단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것도 대응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서비스 설계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없이 서비스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카풀, 숙박공유 요거에만 저희가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소프트뱅크가 지금 카쉐어링하고 라이드쉐어링 글로벌 업체들을 다 거의 투자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콜택시부터 모든 라이드쉐어링 업체 투자원 인수평을 다 했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결국은 이 네트워크를 하고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자율주행차로 그 네트워크를 리플레이스 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 2021년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카풀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도 결국 도시재생 문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인구를 주면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단순히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좀 먼 미래로 같이 좀 맞물려 가야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기업도 설득이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빠졌다는 거. 그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뭐 기업분들이나 뭐 일반인분들이나 많이 만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정부 쪽에서 좀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공유 경제라고 얘기도 하고 디지털 경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첨예한 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플랫폼 경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정의가 뭐냐, 공유 경제가.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뭐 저희 같은 공공섹터라든가 기업분들이라든가 카풀을 우버, 리프트, 그다음에 웨이즈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듯이 공유경제를 각자 해석을 하다 보니까 통계 잡는 한국은행에서도 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하시는 분들 산업 카테고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하시는 그 분들도 어느 부처 어느 감자 그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갖고 그런 어떤 정부 쪽에서 좀 선제적으로 지금 좀 늦었다는 솔직히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 김종리입니다. 야놀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저희 철학인데 내가 시간이 나면 그 남은 시간을 잘 놀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제공한다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방향입니다. 저희는 52시간을 굉장히 그래서 좋아하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비스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숙박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모든 숙박 유형을 다 커버한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통계 데이터를 아마 가지고 있는 회사일 겁니다. 실제 저희한테 요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데이터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셨고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레저입니다. 이제까지 레저 시설은 다 그 큰 레저 시설밖에 온라인으로 불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작은 레저 시설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재능도 있지만 호스트들이 만드는 레저 시설 액티비티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버짓 호텔, 1,000개 정도의 호텔을 저희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0개를 조금 넘었습니다. 국내에 30개 이상의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으로도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오프라인을 운영하면은 이 객실 수가 굉장히 많은 특급 호텔은 뭐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작은 호텔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의 문제 혹은 노하우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중점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게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하우스키핑 교육이라든지 혹은 프론트 매니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을 운영하기 위한 포지션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야노자 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짧게 그래도 좀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저는 플랫폼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우선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국내 기업이 보면 제가 예전에 구글에 한 10여 년을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롱테일 온라인 데이터를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끌어올려서 디렉토리 기반의 야후를 이길 수 있다가 제가 구글에 입사했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디지털화되어 있는 정보는 사실 싸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뭐 구글을 포함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정보를 내줄 리도 없고 신규 기업이 혹은 새로운 국내에 있는 좋은 기업이 나오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롱테일로도 안 되어 있는 데이터화, 이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이 대표적이었고요. 개인정보를 누가 디지털화 해놨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로지스틱스와 상품 정보를 생각보다 디지털화 별로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버, 에어비도 마찬가지로 디지털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열심히 보통 이제 저희 김봉인 대표님 계시지만 그 오토하신 분들 처음 시작이 그 길거리에 있는 것들 막 모으고 정말 다 그냥 종이에 있는 데이터화하고 막 이런 것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저희는 벌티컬이라고 부르는데 전문화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구글이 못 이깁니다. 구글 플레이가 페이스북을 못 이겼고 온갖 오토 서비스를 다 냈지만 다 졌습니다. 저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 불균형과 서비스 품질의 이슈는 있고요. 저는 비용 불균형이 모든 공유 경제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숙박만 하더라도 우선 매일 그 시트를 갑니다. 근데 매일 시트를 가는 공유나 혹은 그 민박 형태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외국의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숙박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맞추면 거의 한 60~70%가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를 쓰실 수밖에 없고 굉장히 고비용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숙박업 운영 방식을 그대로